네, 지금부터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복원 문제 6회차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복원을 하다 보니까 일부 보기라든지 문제의 유형은 살짝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좀 봐주시고요. 그렇지만은 전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응시하신 분과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들을 분석해가지고 최대한 가깝게 복원했으니까요. 내용을 학습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구분되는 빅데이터의 특성. 자, 빅데이터의 특징 세 가지, 3V라고 하는 특징 세 가지가 있죠.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정형, 반정형, 비정형을 구분하는 특징은 버라이어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요 버라이어티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다양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문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라고 하는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아주 자주 출 때는 빈출입니다. 그래서 위기 요인과 통제 항목을 매핑해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크게 위기 요인 세 가지입니다. 사생활의 침해, 데이터의 오용, 책임, 원칙 훼손입니다. 자, 사생활의 책임은 뭡니까? 동의에서 책임으로라는 통제 항목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의 오용은 알고리즘에 대한 과정을 공개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예방하기 위한 알고리즘 리스트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자, 책임 원칙 훼손입니다. 책임 원칙 훼손은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통제 항목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위기 요인이 아닌 것은 자연스럽게 4번 인간과 인간의 연결. 얘는 긍정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중 기업의 분석 수준 진단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준 진단은 어떤 지표 두 가지를 이용하느냐? 자, 첫 번째는 가로축에 준비도가 있고요. 세로축에는 이제 성숙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숙도가 높으냐, 준비도가 높으냐? 인 경우에는 확산형, 그리고 준비도가 높고 성숙도가 낮으면 도입형. 자, 성숙도가 낮고 준비도가 낮으면은 준비형. 그리고 성숙도는 높은데 준비도가 낮으면은 정착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3번 보기 보실게요. 도입형은 업무 기법은 충분하나 조직 인력이 부실한 경우. 도입형 어디 있습니까? 둘 다 성숙도도 낮고 준비도도 낮은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을 봐보시면은 우리 분석 조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기능형이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집중형, 그리고 분산형이 있어요. 자, 전산 차원에서 분석 조직을 운영하는 걸 우리는 분산 조직이라고 하고요. 집중형은 하나의 팀으로 분석 조직이 있는 거고요. 기능 조직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분석 업무를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요 형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기 2번 봐보시면은 별도의 분석 조직이 존재하므로 현업 조직과 업무 중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집중 구조는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지만은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 즉 과다할 확률이 높게 된다라는 이제 과다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업무 중복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준비도. 우리 앞에서도 분석 준비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셨었어요. 근데 분석 준비도에 대한 평가 항목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업무, 두 번째는 분석 인력, 세 번째는 분석 기법, 다음은 세 번째는 데이터,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 여기 데이터는 분석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은 IT 인프라가 있어요. 자, 그럼 이 6가지 중에 포함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분석, 결과,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물었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 그리고 수행 영역 뭐 이런 이제 형태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많은 내용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데이터 거버넌스는 뭡니까? 잘하기 위해서 상위에서 여러 하는 업무들을 통제한다. 데이터 관점에서 통제를 하는 게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가 되는 건데요. 그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칙, 프로세스, 조직. 즉 IT 인프라는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예요?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발굴 혹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패턴을 발굴해가지고 경영이라든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학문, 연구 분야를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봤었을 때, 자, 첫 번째 보기 봐볼까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면 의미가 도출된다. 이건 아니죠. 어떤 패턴을 찾아야지만, 패턴을 찾기 위한 기법을 적용해야지만 의미가 도출될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음은 특정한 상관관계가 주요시되던 과거와 달리 인과관계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인과관계였지만은 지금은 상관관계에서도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빅데이터 가치에서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 분야에 적용된다. 맞죠. 의학, 공학, 수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소량화로 인해 급격한 확산 속도가 둔화된다. 아닙니다. 데이터 대량화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에 주로 쓰이는 수직 기술이에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마트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전통적인 분석 환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 분석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할 때 어떤 기술을 썼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통적 분석에서 또 데이터의 특징은 어떤 데이터인가요? 맞아요. 정형 데이터예요. 자, 그럼 정형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FTP, 파일 기반의 데이터죠. 이런 정형 데이터가 아닙니다. HTTP도 웹 기반의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때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오픈 API는 정형과 비정형 둘 다 쓸 수는 있지만 좀 더 반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때, 즉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등을 이용할 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DB2DB, 맞아요. DB는 일반적인 정형 데이터 형태를 띠고 있죠. 정형 데이터를 띠고 있기 때문에 DB2DB를 이용을 해서 DB 링크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뭐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집할 때 쓸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살짝 한번 꼬아서 내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주제, 전통적 분석이다, 정형 데이터다, 그걸 때 쓸 수 있는 수집 기술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물어요. 자, 분산 파일 시스템은 뭐예요? 맞아요. 이런 여러 물리적인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중복으로 저장을 시켜 놓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는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때 데이터를 여러 군데 저장을 해놓고 동시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때 저장 수단으로 분산 파일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적절한 것을 이제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살펴봐 보면은 대용량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 바로 정답이네요. 그죠?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여러 서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여러분들 컴퓨터의 CPU, 코어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그런 CPU들, 코어들을 여러 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병렬 처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도 기존의 전통적인 RDB를 여러 지역에 위치를 시켜놓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비즈니스적인 활용성과 사용자가 그 위치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용하게 하는 DBMS의 하나의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다중 트랜잭션을 통해 작업한다.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 네, RDBMS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실은 마이크로 프로세스, 분산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알아야지만 좀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맵리듀스의 패턴 중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패턴은 무엇인가? 저도 실은 맵리듀스를 쓰는데 이런 패턴을 생각하고 써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붙이는 작업, 분할하는 작업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패턴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데이터와 연결 이라는 의미를 먼저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보시면 디자인, 요약, 조인, 필터가 있네요. 데이터에서 연결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조인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거 조인 패턴이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선택을 하는 접근도 좀 더 여러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문제도 보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적합한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문제 유형이 아주 다양하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이제 데이터 산업진흥원에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문제 패턴도 좀 통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수험생들 힘들게 말을 꼬아서 준비하는지도 약간의 의문이기도 했습니다만 뭐 그런 날이 이제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크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주제가 안에 있고요. 머신러닝은 또 지도와 비지도 학습으로 나눠요. 그럼 이 지도 학습 안에 대표적인 인공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죠. 그럼 인공신경망이 있고 인공신경망이 발전해서 또 뭐가 됩니까? 네, 딥러닝이 됐어요. 자, 이 관계를 이제 머릿속에 또 올려놓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머신러닝은 주어진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고 유추하는 것이다. 맞죠? 머신러닝은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 좀 더 예측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분류하게 됩니다. 자, 머신러닝은 지도, 비지도, 강학습이 대표적이다. 제가 강학습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지도학습을 또 크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하면 지도와 강학습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지도는 명확하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고 비지도학습은 뭡니까? 잘했어, 못했어. 즉 리워드를 통해 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패턴을 저장해서 그 패턴을 다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은 지도, 비지도, 강학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머신러닝은 딥러닝의 일부이다. 머신러닝이 딥러닝의 일부가 아니라 딥러닝이 머신러닝의 일부고 그중에 지도학습의 일부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을 개선하여 딥러닝으로 발전했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 흐름상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공공 데이터와 같이 조직 외부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의 장점. 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데이터 위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부와 외부예요. 자,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데이터를 사오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중에 컴플라이언스, 즉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는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즉 또 내부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데이터이죠. 근데 외부 데이터는 상당히 큰 범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많은 범위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비용이 저렴하다. 그렇지 않아요. 내부 데이터가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죠. 외부 데이터는 일부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내부 데이터보다 보안이 좋다가 아니라 보안을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큰일 나요. 보안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의 선택폭이 넓다. 그렇죠. 내부 데이터보다는 외부 데이터의 선택폭이 더 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뭐 산다고 해서 가질 수는 있지만은 실제 소유권, 그거에 대한 주체는 그걸 판매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데이터 선택폭이 넓다라고 답안을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자, 13번 문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 얘는 이 지문을, 보기를, 이제 문제를 가지고 좀 출하기는 좀 애매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기를 먼저 한번 살펴봤더니 도메인 이슈 도출, 분석 목표 수립, 프로젝트 계획 수립, 그리고 모델 개발이라는 어떤 약간 절차 느낌의 나는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요 내용을 봤었을 때 도메인 이슈 도출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NCS에서 제시한 절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절차에서 분석 사항, 즉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표, 즉 분석 목표를 수립을 하기 위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갭 분석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도메인 이슈 도출에서 하는 행위예요 라고 정리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절차는 보기 있는 내용에서 도메인 이슈 도출, 분석 목표 수립, 프로젝트 계획 수립, 그리고 4단계가 보유 데이터 확인이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어쨌든 1번이 되는 거고 4가지 절차도 지금 두 번째 기출이 되는 거거든요. 내용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분석 마스터 플랜은 뭐예요? 핵심은 딱 이거야. 자, 분석 과제 도출해가지고 분석 수행을 할 건데 단기 과제, 장기 과제 만들어 놓고 단기 과제는 세부 이행 계획 수립, 장기 과제는 뭐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분석 로드맵, 즉 마스터 플랜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내용 읽어볼게요. 보기. 좁은 범위 특정 주제에 대해 테스트를 실행함으로써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다. 빠르게 문제를 해가는 게 아니라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자, 모든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분석에 들어갔었을 때는 모든 과정을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자, 분석 로드맵은 중장기 관점의 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얘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정했던 것처럼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수립한다라고 했죠? 여기 정답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프레임워크보다는 단기 과제성 계획을 수립한다. 앞서서 정의한 것처럼 단기에 아니라 단기와 중장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는 어느 단계에서 수행하게 되는가? 자, 요것도 보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준비하고 분석 기획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시스템 구현. 자, 요걸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5단계가 떠오릅니다. 그죠? 분석 방법론의 5단계는 어떻게 수행이 되나요? 네, 분석 기획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준비하고요. 데이터 분석하고요. 시스템 구현하고요. 5단계는 뭐예요? 평가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단계 중에서 데이터 전처리는 어디서 하냐? 실은 데이터 전처리는 두 군데에서 일어나요. 데이터 준비와 데이터 분석에서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완전성, 적합성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전처리는 준비에서 일어나고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 변수를 만든다거나 표준화를 한다거나 하는 과정은 이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전처리를 얘기를 한다면 혹은 우선 일어나는 전처리를 이야기를 한다면 데이터 준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문제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내주시면은 좀 더 수험자들이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고민이 많이 들어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먼저 일어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데이터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읽어볼게요. 주성분 분석은 EDA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각화 툴로 한다. 세 번째는 데이터 구조를 가정한다. 네 번째는 분석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제외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 시각화 툴을 사용하죠. 자, EDA는 뭐예요? 주어진 데이터에서 좀 더 분석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을 하고 요약을 하고 이 분석할 주제로서의 타당한지 존투키가 딱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왜요? 기존에 맞다.
그렇지 않다라고만 판단하는 관점에서 좀 더 넓은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찾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툴을 이용을 해요. 자, 그 중에 기법으로 주성 분석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구조를 가정한다, 제한을 둔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분석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걸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고 당연한 걸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의 추출과 저장을 위한 기술.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기술들을 수없이 공부를 해왔어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보기를 봤더니 전통적 분석 환경에서 사용하는 툴들이 쭉 보기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추출과 저장하는 건 뭐다? 네, ETL입니다. ETL. 정답은 ETL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ODS와 DW와 데이터마트는 저장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답이 저장 영역인데 다 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추출을 하는 거는 이제 ETL에서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서 문제를 좀 더 해석을 잘 해주셨으면 이제 하는 데이터진흥원의 의도가 좀 박혀 있었던 것 같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값과 노이즈, 이상값과 노이즈 둘 다 벗어나는 값은 맞아요. 그렇지만 노이즈는 뭐예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닌 이상적인 패턴을 가진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 얘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삭제를 했었을 때 뭐요? 데이터에 정보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정답을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이즈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평활화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평활화는 뭡니까? 이런 데이터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크기를 어때요? 기존 일반적인 데이터로 맞춰버리는 거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데이터를 정제를 해버리는 형태의 기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군집화. 자, 요런 기법들, 차원 축소. 요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평활화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정규화, 표준화와 일반화는 일반적인 데이터 변환의 기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셔도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통해 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런 단어들도 실은 데이터 분석과는 좀 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낯설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장 데이터에 접근할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 주제가 몇 가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장 1번 나오는 거는 분산 파일 시스템. 자, 이 종류 두 가지 공부한 게 GFS와 HDFS예요. 자, 답은 나왔어요. 벌써 나왔는데 나머지 공용 데이터베이스, 파일 전송 프로토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제시한 문제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다면 이 단어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정형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비정형 데이터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텍스트, 영상, 음성 데이터들을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보기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스키마를 지원하나요? 아니죠. 정확한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비정형,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스키마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DB2DB는 어떤 데이터 수집할 때 써요? 정형 데이터. 자, NoSQL을 이용을 해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레이크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은 달라지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정형 데이터. 자, 데이터 레이크는 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데이터 전처리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데이터 정제는 결집값, 노이즈, 이상값 등 데이터 오류 요인을 제거합니다. 네, 정답 맞고요. 데이터 통합은 정제된 다수의 데이터, 즉 여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작업이죠. 통합 맞습니다. 데이터 축소, 노이즈 제거 위에 정교화한다. 노이즈 제거 위에 정교화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여러 많은 변수들 중에 유의미한 변수를 선택하거나
그 변수들을 요약해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정제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제가 소개할 때 이번에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 사용하기에 쉽게 변환한다. 결집값 제거한다. 이상값 제거한다. 노이즈 견역한다. 자 데이터 정제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클린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결집값, 이상값, 그리고 노이즈. 자, 이상값은 노이즈와 같은 레벨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포함시키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업이 아닌 것. 데이터를 사용하기에 쉽게 변환하는 것은 분석, 변수 처리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결집값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결집값 처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할 수가 있죠. 삭제와 대치를 할 수 있어요. 대치에는 조건부 대치와 비조건부 대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조건부 대치는 평균 대치법, 비조건부 대치는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나온 예측값으로 대치하는 그래서 회귀 대치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완전 삭제법. 결측지 부분만 없애지 않고 결측값인 전체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대치법. 관측된 값을 평균값으로 대치한다. 네, 맞습니다. 회귀 대치법. 회귀식 예측값으로 결측값을 대치한다. 맞습니다. 다중대치법, 제가 아까 다중대치법에 대해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다중대치법은 단순대치법을 여러 번 적용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값으로 대치를 하는 방법이죠.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값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쭉 보기들 많이 있는데, 자, 4번 보기 한번 봐볼까요? 평균값 대체도 결집값 대체와 같이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는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제가 먼저 정답을 딱 찍어드렸는데,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정답을 찍어드렸으니까 이 내용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이상값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상값은 어떤 값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분석에서 기존 다른 데이터와 다르게 너무 크거나 작은 데이터, 크거나 작은 데이터를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발생 원인은 측정, 잘못된 값으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잘못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표본을 잘못 뽑으면서 그 값의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고 오류는 여러분들이 보고하면서 이 값이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귀 진단 시 이상값 및 영향값 탐색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상값과 영향값, 회귀, 즉 데이터 진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 진단이 있고 데이터 진단이 있어요. 모델 진단은 뭐였어요? 네 가지 가정사항, 그래서 이제 선형성이라든지 독립성, 드분산성, 정규성을 보게 되는 거고요. 영향값 탐색을 할 때 여러 알고리즘들을 쓰는데 레버리지, 쿡스 디스턴스, 표준화 거리, DFF-ITS 이런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그래프를 의미하는지 고르시오. 자, 뭡니까 이거? 네,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연속형 변수가 아닌 것은 자, 연속형 변수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나눠요. 자, 그리고 범주형 변수는 뭐로 나눕니까? 네, 맞아요. 명목과 서열로 나눠요. 그럼 이 중에서 이 등간과 비율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딱 보니까 성인의 혈액형. 성인의 혈액형은 명목형 척도죠. A형, B형, C형. 죄송합니다. C형은 없죠. A형, B형, O형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주형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파생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존 변수의 특정 조건이나 함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자, 파생 변수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관성이 객관성을 대표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의미한 특성이 객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맞고요. 결집값으로 주변값을 채우기도 한다. 파생 변수에 얘기하는데 결집값은 무슨 말이냐?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소, 최대 정규화 시 세 학생의 성적의 합은 자, 요거 최소, 최대 정규화 식은 어떻게 되나요? xmax에서 빼기 xmin 분의 해당 값 빼기 x민으로 구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자, max는 얼마예요? 80이죠?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60입니다. 자, 그럼 60에 대한 종결을 수행을 해볼게요. 자, 60 빼기 60이 됩니다. 자, 그럼 값은 얼마예요? 자, 0이에요. 자, 정규하는 뭡니까? 값을 0과 1의 값으로 제한하는 방법이죠. 60은 0. 그럼 70은 요걸 70으로 바꿔볼게요. 자, 70은 10이니까 20분의 10, 0.5가 됩니다. 자, 80은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합은 1.5가 되겠습니다.